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자, 이어폰을 또 한번 빼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왜 매번 새롭게 인사를 드리냐, 끝까지 완주할 거 아니지 않냐 이 이야기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완수하려고 정말 완수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또 생기기 마련이죠. 논문을 쓰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서 어, 매번 좀 그러면서도 죄송합니다. 죄송한 부분은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래도 여러분께 이 이야기는 드리면서 오늘 이 촬영을 하게 됐음을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9월 4일 이제 월요일이죠. 그날부터 수업 조교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수업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봐야 될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수업 조교를 맡게 된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 내용은 촬영이 될 거고요. 아마도 이 영상까지 제작을 하면은 제가 목표하려고 했던 20개는 되겠더라고요. 아직 제가 오늘 촬영이 이제 9월 6일 지금 밤 10시 지나고 있는데요. 연구를 하고 있는 소재의 소개 그런 부분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 수업 조교를 하는 영상까지 합하면 12월까지 목표했던 그 영상 개수는 완성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진짜 많이 촬영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많이 올려야겠다 했는데 역시나 그러지는 못한 상황이 좀 있었죠. 초반에 논문 쓰느라 바빴고, 또 시작하니까 학회 또 준비하느라 바빴고, 또 지금 또 와서 논문 쓰느라 또 바쁘긴 하지만 제가 그때는 맡았던 일들 그리고 뭐 직장 뭐 이런 거 다 있었다 보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일을 많이 벌려 놓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돼서야, 그러니까 그 근무를 끝난 시점이 정확하게 7월 31일이었고 8월부터 좀 영상이 제 생각에는 한 6개인가 5개 올라가 있지 않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더 올렸다면 더 올렸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영상 촬영을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랩실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다뤄보고 싶었고, 음, 지금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학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수학 교육 쪽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내용들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참고하는 교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바로 옆에 있어서 잠깐, 이 책입니다. 책 홍보 아닙니다. 책 홍보 아니고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학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비교사, 현직교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시중에도,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도 강의를 할 때 이 교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S대학교도 쓰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재 있는 D대학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영상으로 이거는 제작을 했긴 했겠지만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SNS 이제 인별그램에 공유를 하고 촬영하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화 연산의 지도의 의와 듀이와 피아제의 교수학습 이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화 연산 다루기 전에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영역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예전에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4개로 줄었습니다. 4개로 줄면은 수학적인 부분이 줄은 건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줄지 않았고요. 오히려 2015와 2022를 비교했었을 때 더 늘었습니다. 더 늘었다는 것은 배우는 부분이 더 늘어났고요. 대학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시 고등학교로 내려온 행렬이 또 주인공이죠. 그런 부분이 인공지능 수학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단계는 수화연산부터 대수, 함수, 기하 및 증명, 미적분, 확률과 통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화연산, 변화와 관계, 기하와 측정, 자료와 가능성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제시에 있어서 변화와 관계가 함수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하와 측정은 예전 기하와 증명에서 가지고 온 부분이고요. 자료와 가능성은 확률과 통계 부분입니다. 참고로 미적분은 그럼 어디인가요? 하실 수 있죠. 미적분은 기하와 측정에 들어갑니다. 변화 관계는 중학교 함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와서는 아직까지는 이 영역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세부 영역들이 있는 것은 대학과의 연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학습 영역에 기반해서 알아야 되는 이제 범주가 있습니다. 학습 범주. 그 학습 범주는 지식 및 이해, 과정 및 기능, 그리고 가치 및 태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습 역량이 5가지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 5가지는 하위 범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는 상위 범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5가지 제시했던 것은 문제 해결, 의사소통, 정보 처리, 그리고 연결, 마지막이 추론일 겁니다. 그렇게 5가지인데 여러분이 들어보시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연결. 이제 커넥티브니스라고 얘기를 굳이 하는데 이것도 책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책이 분명히 제가 여기 있네요. 이 책인데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Principle and Standard for School Mathematics, 학교 수학의 원리와 규준이라는 책 원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지금이 아니죠. 2000년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아마 2001년, 2002년에 번역본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 재직 중이신 조한영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작성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나와 있는 내용의 연결이 제시되어 있고요. 핵심적인 부분이 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화 연산에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라는 것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바로 학교 수학의 시작점인데요. 학교 수학이 시작되는 부분은 수화 연산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산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연산의 구조라는 것은 자연수 체계부터 해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분수, 소수, 중학교 때 배우는 유리수, 무리수, 실수, 고등학교 때 배우는 허수, 복소수까지 이 내용을 총망라해서 다루게 되죠. 우리가 현 시점에서 대학 수학에서 배우는 수의 범위 또한 복소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복소수로 끝난다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복소수를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이 연산의 구조는 모두 끝나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 연산의 구조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정의된 연산이 몇 가지가 있죠.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그리고 교환법칙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 대학 수학에서 배우는 용어가 있죠. 가환군. 예. 덧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덧셈에 대한 가환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곱셈이라면 곱셈에 대한 가환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군인 경우에는 결합법칙이랑 항등원, 역원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역원,
항등어는 고등학교 때 또 등장하는 용어고, 결합법칙, 교환법칙, 그리고 이제 곱셈, 덧셈 이 두 가지 관련해서 분배법칙이 등장하는 것 또한 중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XYZ라는 문자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때 올라와서 이제 일반화를 배우기 시작하죠. 어떤 수를 우리는 이제 x라고 둘 거야. 그 x는 어떤 수가 될 수 있어. 그 중에 하나야. 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x하고 y를 더한 거랑 y랑 x랑 더한 거랑 값이 같다. 이럼으로써 교환 법칙을 설명하는 부분. 뭐 결합 법칙이라면 세 가지 수 x, y, z에 대해서 x랑 y를 먼저 더한 다음에 z를 더한 거랑 y랑 z를 먼저 더하고 x를 더한 거랑 값은 결국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연산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죠. 공리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수학에서는 공리가 받아들인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이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그대로 설명한다면 왜요?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수학 교육학적으로 보냐면 고도의 추상화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수 3 이거 지금 표현하는 이 부분입니다. 단위를 쓰죠. 세 명 아니면 이제 동물을 셀 때 세 마리, 그다음에 꽃을 셀 때 세 송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 표현하는 것이 셋, 그다음에 셋이라는 그 숫자 때문에 기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킹을 하죠. 하나를 표현하는 것은 여기랑 매칭을 하는 거야. 둘일 때는 하나는 다른 거고 다른 하나는 뭐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아마 그런 용어가 있을 거예요. one the other, one another the other,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는 걸로 저는 아는데 그런 부분이 어쩌면 이 수학에서도 다뤄지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였나요? 중학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유치원 초등학교 넘어갈 시즌이었을 겁니다. 그때 한창 반영됐던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유아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그때 텔레토비가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햇님 나와가지고 보라돌이 뚜비 나나뽀 얘기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자라놓고 수학교육학을 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4라는 숫자까지 인식을 하고 5가 넘어가는 순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숫자 셀 때 여기 손가락 우리가 다섯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다섯이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손을 펴서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뭘 만드냐면 열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열. 그럼 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네, 다른 손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11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0 만들고 20이 넘어가면 또 한 손 또 빌려서 25까지 만들다가 또 필요하면 30,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 이제 복잡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수학을 배울 때 경험, 직관으로서 보는 부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호화를 만들 때 나아가는 그런 이제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뒷부분 맨 뒤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산의 구조입니다. 아우 너무 복잡해요. 예, 복잡합니다. 수니까요. 특히나 이제 이거는 대학 수학에서 배우는 용어인데 현대대 수학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때 배우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그룹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총 4가지가 존재하는데 3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윗부분에 이렇게 적어 놨죠. 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집합 G와 이 집합 G를 곱한 상태. 이 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곱이 아니라 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해서 집합 곱입니다. 그 상태가 정의역이고 이 연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G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closed, 닫혀 있어야 합니다. 닫혀 있지 않으면 이것을 군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닫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1, 2, 3번이 제시됩니다. 1번 결합법칙, 2번 항등원, 3번 역원,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죠. 하지만 이 군에서 알고 있는 것,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내려다 봤을 때 항등원과 역원은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고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수한 경우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문자로 대신해서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곱셈도 마찬가지 하다가 뺄셈이랑 나눗셈은 왜 안 되는가를 설명하죠.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수학교육학이 아니신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신다면 연산이라는 과정이, 우리가 사칙연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지만 뺄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덧셈, 곱셈으로 각각 바뀝니다. 그러니까 연산은 그냥 두 개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용어로 이항연산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시가 되고, 결국에는 이 군에서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은 연산의 구조의 한 예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처음 배우는 개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연산의 구조는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결과이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듀이와 피아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듀이와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 개념의 추상화를 다루면서 나타나는 두 학자입니다. 피아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 교과 교육론 때, 듀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때 배운 학자입니다. 그래서 배운 부분이라면 듀이가 제시했던 이제 경험주의와 관념주의, 피아제가 제시했던 경험적 추상화와 반영적 추상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경험주의는 뭐고 관념주의는 뭐냐. 경험주의는 수 개념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간의 의식이 포착하면 추상화될 수 있다는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관념주의는 수 개념이 경험과는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얘기합니다. 경험주의로서 우리는 어떤 수라는 개념을 배우기 위해지고, 관념주의로서 이제 큰 수를 다룰 때 좀 용이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큰 수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 그 단원에 제시된 것처럼 이제 만 단위가 등장하고, 천만 넘어가는 순간 억으로 바뀌고, 천억이 넘어가는 순간 조가 되고, 그런 숫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경험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어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변화들을 보여주고 이를 기호화시키면서 관념주의로 가게 되는 그런 것으로서 제시가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념주의로서만 제시될 것만은 아니고 경험주의로서만 제시될 것은 아닙니다. 즉 산술 지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두 가지 교수법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수를 다룰 때 경험주의를 하고 관념주의를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때 관념주의로만 해석했을 때 학생들이 이거 1이야, 한 개 있잖아요, 이런 거 한 개 있잖아, 그럼 1이야. 그러면 두 개는 뭐야? 이거 두 개 있으면 2야. 기호화 시키는 거죠. 그 기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쓰거나 한문을 활용하거나 영어를 쓰거나 이랬을 때가 관념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가 되는 것이 밑에 있는 method of things랑 method of symbol이 있습니다.
사물에 의한 방법과 기호에 의한 방법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동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물 또는 그림을 관찰해서 수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method of things가 되겠습니다. 사물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라고 배우는 것을 방법으로 택한 거고, 이를 3이야 4야 라는 기호를 써서, 즉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규칙을 다뤄서 이제는 10이라는 것도 9 다음에 10을 다른 숫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1과 0을 합한다 라는 규칙을 세워서 수 개념을 형성시키고 나아가서 더 큰 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이제 method of symbol, 이제 기호에 의한 방법으로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나를 던지면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시된 것과 같이 3분의 1과 2분의 1을 나누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3분의 2가 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에게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설명한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는 건데요. 특히 이 학생들에게 통분을 배우지 않은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수업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연산을 할 때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분수 내지는 자연수가 역수를 한다. 역수는 뭐냐면 2분의 1이라면 2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4라면 4분의 1로 바뀌는 그런 거를 이제 역수로 부르는데, 이거는 계산에 대한 전략이지 원리가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원리를 설명하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제시하는 부분으로서 이 문제를 제시하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도 20분이 넘네요. 예, 꽤나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밤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좀 저만의 어떤 학습법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거를 또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게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어떠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음, 혹시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께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고등학생분들, 그리고 예비 수험생분들, 고등학교 1, 2학년이신 분들은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오늘 보셨을 거고, 고등학교 3학년과 그다음에 N수생이신 분들은 9월 모의평가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정부 들어서서 킬러 문제라는 용어가 6월에 등장했고, 그 용어가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었을 겁니다. 일단 먼저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11월 본수능에서도 뭐 여러분이 지금 이 결과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를 모두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어져서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킬러 문항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나타나는 그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학 교에 가기 위해서 수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상대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대학의 서열화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준 또한 등급으로 매겨져서 본인은 어느 수준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 풀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정말 그 학생이 고민을 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생긴
노하우 때문에 얻어진 정답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운 문제로도 많이 좀 그렇죠. 쉬운 문제를 내면은 또 변별력이 없어지고 표준 점수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시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혼란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참 조심할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를 킬러 문항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오늘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가오는 11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시험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올라가는 영상이 12일 내지는 13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영상과 함께 연구 소재 올리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